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기다렸어요. 기다리던 두 분 기자님. 예, 아니 제가 어제 그 저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 이제 두 분이 나오신다 했더니 댓글창에 어느 분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구교영 기자님의 이걸 딱 멘트를 갑자기 듣고 싶네. 출구 없는, 한번 해주십시오. 출구 없는, 한번 해야 돼요?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구교영이 정치 비상구 아니고, 예, 지금은 저희가 장유서의 취재 편의점입니다. 네. 자, 아니, 그리고 어제 김은지 기자님 방송이 너무 재밌었다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짤이 없죠. 예,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김은지 너무 웃기다. 뭐, 박성태 국문과, 뭐, 난리가 났어요. 어제 방송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제가 한 건 없고요. 사실은 주연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카톡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와 나는.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 어떤 해석의 욕구를 불러오는 원전 자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국문과를 나왔던 이제 박성태 실장으로서는 그 욕구가 아주 이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게 도통 뭐지라고 하는 그 맥락들을 이제 박성태 실장이 잘 채워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거기서 보면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인칭 대명사로서 이제 기능하기 시작했다. 박성태 실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보통은 VIP를 V라고 하는데 용산 기자들이 G께서는 라고 질문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 좀 답답한 정치 뉴스를 웃으면서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차원입니다. 야, 근데 진짜 어제 대박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과도 그 명태균 씨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명태균 씨랑 전화 통화를 많이 했는데 녹음을 하진 않았어요. 녹음을 하진 않았는데 어제는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틀겠다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일단 통화 녹음 잠시 듣고 관련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뜨거운 사람이 바로 그럼요. 명태균 씨입니다. 핫피플입니다. 지금 전체 시사 프로그램의 썸네일이 명태균 뭐 밈이 나올 정도예요. 자, 일단 녹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연기나 잘해라. 감독은 뭐 김종인 그거는 그때는 후보가 출마도 안 했기 때문에 오빠라고 용어를 쓴 거예요. 선거 때는 단 한 번도 오빠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문자 공개하신 거 보니까 또 오빠라고 썼던데. 답답한 소리 한다. 후보로 등록하고는 그런 거 없어. 그래요? 왜 사람들 그러고 내가 인수위에 간 적이 없어요. 닭을 납품했으니 인수위에 오락하는 건 안 갔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인수위에 가고 내가 뭐 막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자꾸 기자들이 틀어. 생각해봐요. 그 정치판에 그리 오래 있었는데 서울시장 같은 그런 거 짜낼 수 있어요? 무슨 비례미약. 아니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김재원이가 뭐라 하대 내보고 5살짜리 하는데 울고 불고 아빠 감옥 가냐고. 방송에 그만하라고 경고를 몇 번 다른 사람 통해서 줬어. 알아들어야지. 오늘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사람으로서 인간이 안 된 놈 아니요. 기가 모시던 분이 감옥에 안 가셨어요. 자기 정무수석 안 했어요? 어떻게 뻔뻔하고 얼굴 두고 다니면서 옛날 같은 거 삭가 쓰고 하고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여쭤보지 않아도요. 이제 시리즈로 나올 거예요. 김재원이 때문에 시리즈 나오니까 쫙 보시면 1년 내내 나올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1년 내내 그거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빈말한 적 있어요? 내가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수용할 수 없으니까 내가 허풍쟁인지 아닌지 자료 다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 보세요. 네, 그거 보세요, 뚝. 하다가 지금 전화가 끊어졌는데, 이분은 언론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판짜기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는 여론조작 뉴스에 흠뻑 빠져 있었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카톡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여론조작 뉴스가 아마 지금까지 운이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프레임 전환을 시켜버렸죠. 네. 예. 여론 조작을 묻어버렸어요. 예. 여론 조작을 완벽히 묻어버리고 오빠 논쟁으로 승화시킨. 예. 타골장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오빠 문자에서 또 핵심을 좀 잘 추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누구인지 네. 지칭한 자가 누구인지가 좀 따졌다고 한다면은 그 세부 내용에 숨어있는 진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인 건데 사실관계를 풀어가는 첫 단추 역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어제 문자에서 주목이 됐던 부분은 표현들입니다. 예.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든가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야.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입당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입당하기 전에 명선생이라고 부르는 명태균 씨를 얼마나 신뢰하는 관계였는지를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문자 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 논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바라보는 시선, 네. 둘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이 문자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사실은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그렇죠.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취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진짜 대통령은 누구인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국정운영의 주체인 것인가? 지가 뭘 알아? 지지지지 네.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의 주체로 보이는 사실상 활동을 보폭을 좀 늘려가는 마푸대교까지 나타나서 그 김건희 여사와 경우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상의하면서 뭔가를 했나라는 의문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논란이 오빠 논쟁으로 가게 된 거는 용산 해명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처럼 아마 뒷부분이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정권과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히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기를 자극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서 내용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오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산에서 굉장히 좀 누가 듣기에도 황당하다라고 느껴지는, 물론 이제 실제로 친오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나눈 이야기가 위에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달라라고 네. 하는 것이 네. 과연 진짜 친오빠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 친오빠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용산 해명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불이 붙은 것이지 핵심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태균 씨는 아직까지도 말씀처럼 언론 플레이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핵심은 김영선 공천 부분 아닙니까? 네. 2022년 6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대통령 당선 전으로 보이는 문자이거든요. 네, 시점을 네. 공개하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애둘러서 다른 메시지를 여권 그렇죠. 핵심부에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려고 하면 이 사람은 질문을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본인이 딴 얘기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속사포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하고 질문할 순간이나 주지를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명 박사님 좋은 태도 아닙니다. 좀 듣고 답변하는 요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준석 대표 얘기로 이제 문자가 사실상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 명태균 씨가 공개하지 않은 그 위에 나온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이 문자를 나눈 시점을 아마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네. 같거든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거냐 지금 이제 이 문자를 언제쯤 주고받았을 거냐 지금 정가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가들의 이제 분석을 모아 보면은 예. 아마도 2021년 7월쯤에 주고받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7월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를 하는 행위들을 두고선 이준석 대표가 판단이 미숙하다거나 뭐 탄핵의 강을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이격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등등의 그 굴러나온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을 해보면 7월 23일쯤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보낸 문자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 이러저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조언식의 문자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월 25일에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당시의 후보가 네. 그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치맥 회동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언저리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어딘가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네. 명태균 씨가 배석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의 배경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사이에 그런 멀어진 거리들을 좁히는 과정이었고 네.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했다.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문자의 단초를 일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 개인적으로 그 앞에 문자를 보면은 둘이 어떤 얘기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네. 2,000개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라면 빨리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또 단독 나갑니다. 강연설의 단독? 네. 네. 아니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그 고정 출연을 초반에 했었어요. 예. 저희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여의도 재개발 조합. 재개발 조합. 거기랑 네. 저희가 이제 콜라보를 해서 초반에 이제 예. 함께 동시 송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아크로비스타 가서 겪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본인이 그때 개 쿠션? 강아지 그때 뭐였냐면 리투아니아의 막 명품 논란이 막 있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개 쿠션을 사가지고 갔는데 이게 참 김건희 여사가 보기에 상당히 부족했겠다. 내가 좀 너무 싼 걸 사가지 갔네. 이분은 명품을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먼저 와서 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나 뭐 입당을 결정하거나 뭐 이런 시즌인 즈음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막 하면은 김건희 여사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볼펜 갖고 오라고. 대표님 앉아 계시지 않냐.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아니요, 네. 방송 중에 한 얘기는 아니고 네, 방송 중에 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는 문자에 보면 지가 뭘 알아? 그리고 뭐 원래 무식하면 그래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맥락이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이런 정서가 깔려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들어보라고 하고 뭐 그리고 심지어 중앙일보 칼럼을 보면 그렇죠. 수석들 앉은 자리에서 좀 듣기 민망한 수준의 얘기를 많이 했다. 책망을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카더라식 이야기들이 이번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으로 확인된 바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게 예. 대중에게 주는 충격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에서 그 배우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하대하는 듯한 표현들을 좀 쓴 것이 화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이 시점이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잠깐 전화 통화에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후보였으면 후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오빠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물론 명태균 씨 또한 지금 이거 처음에는 다시 농담 친오빠라고 했다 다시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후보가 되기 전 상황의 대화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아까 이제 구교훈 기자가 지목했던 고시기 즈음으로 네.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때도 저런 식의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태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결국 네. 이하경 기자의 칼럼에 따르면 네. 더욱더 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선에서 우리가 김 여사가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네. 사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대통령인 거예요?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정말로 명민하다고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어제도 이제 오빠에 대한 해석 논란을 낳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이제 친오빠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해명 논란에 불을 붙인 거는 맞는데 어제 그러니까 주진우 라이브를 보니까 오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뭐라고 답을 했냐?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가지고 이 논쟁을 더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어제 보수 언론 일부에서는 그 대통령실이 왜 친오빠라고 주장했는지 경위가 나왔거든요.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인사들을 취재해 보니까 친오빠 김진우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만난 자리인데 김진우 씨가 명태균 그 씨한테 불편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불편한 얘기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유력 정치인들하고 관계를 과시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믿기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취하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수습하고 다독이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대화에 또 활자가 있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많이 의심을 하는데 그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너 CBS 나와가지고 본인이 취재가 됐다는 식의 전제를 가지고 이게 친오빠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근데 그 사이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명태균 씨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서 이 논쟁을 길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명태균 씨가 어제 주진우 라이브 나가기 전인지 언제 한 건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는 생방송으로 한 것 같고 그에 앞서서 밤 10시에 CBS 라디오 인터뷰를 해서 유창수 PD가 오늘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데 그 오빠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본인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김진우 씨는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오빠는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어제 아침에는 김재원 최고의 인터뷰를 듣고 굉장히 격앙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선거 전이고 선거 후에는 오빠라고 한 적이 없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오빠라고 한 적은 없다. 후보, 뭐 대통령, 뭐 이랬던 당선인, 것, 당선인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럼 뭐 카톡이 나오면 알겠죠. 42분 전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혹시 그게 확보가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놈들 피하 구별도 못하냐. 누구 얘기하는 거냐? 건달하고 양아치 차이가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게 만든 이분의 말들이 대체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지금 오빠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러 언론이 이제 취재 결과를 내놨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이명수 기자와 또 이제 대화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잖아요. 보통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저씨라거나 대통령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친한 삼자와 대화를 할 때는 그런데 그를 잘하는 여러 가지 복수의 인사들의 취재 결과를 보면은 직접 이제 부르거나 통화할 때 오빠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맥락 속에서 이 오빠라는 말이 굉장히 논쟁적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저는 그렇습니다. 오빠라는 게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말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선판에서 입당 전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본격적인 후보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지만은 선거라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걸 입증하는 근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김건희 그 여사의 그 친오빠가 구설이 없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구설에 시달리고 야당에서는 공사석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전면에 내밀어서 친오빠 얘기가 대선 그 국면에도 있었다? 이거는 사실은 더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빠라고 한다면은 그냥 웃고 떠들고 넘어갈 수 있는 소재지만 친오빠가 전면에 등장해서 선거에도 했다는 얘기가 된다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이게 조율된 해명인 건지 아니면 즉자적으로 일단 당장 막아야 돼. 친오빠라고 해. 이렇게 한 건지 그거는 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취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분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 오빠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밝혀서 친오빠임을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근데 김민석 이제 최고위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라디오 이제 뉴스 하이킹 나가서 남편을 오빠라고 하자니 바보가 되고 혈육을 오빠라고 하자니 국정농단이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딜레마적이다라는 식의 지적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빠라고 하는 분이 이제 2021년에 그 소위 말하는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김 여사가 이명수 기자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라든가 몇 명 있어요. 여기서 지시하면 다 캠프를 조직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것도 문제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오빠가 캠프에 개입한다고? 라고 되어버리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캠프와 무관하다 이렇게 또 부인한 바가 있는데 그럼 도통 뭐가 되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사실 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패밀리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김건희 여사, 오빠, 엄마
이제 남은 사람 누구예요? 조카 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정상은 아니다. 예, 그리고 공사 구별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자기가 원하면 뭐 이를테면은 뭐 공연 그 국악 공연 이런 데도 그냥 막 가는 것이고 그밖에 저도 좀 라오스 건 하나 취재하는 게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 라오스 다녀왔는데 라오스 건 취재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터지면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막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오늘 진보 보수를 공이 이 사람이 공격하고 나서는데 조선일보 비판을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말이야 좀 도와줘야지. 걱정이라도 해주고 이제 와서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 싶어서 보수들이 그래요. 조선일보부터 싹 다. 그게 자기들이 뭐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성대모사를 살짝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계속 취재 중인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명태균 씨의 상당한 지인입니다. 명태균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성장 배경부터 네. 이게 다 명태균의 이렇게 그림자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알고 그림자의 그림자인가요? 2m를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림자의 그림자라고 해야 되니까 하여간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는 보수의 정치 변화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고자 많이 노력을 했다. 그리고 컨설팅도 그런 쪽으로 했었다. 애당초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동생이니까. 명태균 씨. 명태균 씨가 동생이에요. 명이 아크로비스타에 갔던 날 이제 돌아오면서 윤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날 나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명은 어찌되었든 간에 정권 만드는데 자신이 일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감이 안 되는 윤이 웃자든 경상도 사투리예요. 웃자든 정치를 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윤핵관 검찰들 중심의 윤 주변을 그래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하며 나름 윤통에게 컨설팅 내지는 제안 정도를 했다. 김건희 여사도 내가 듣기로는 배포가 크고 윤을 만난 이후에 사심없이 남편 내조하는 건데 워낙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거리낌이 없다는 게 점점점 튀는 게 점점점 문제고 뭐 그밖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태균 측근의 평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지만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배포가 크다. 정무적 감각이 있다. 예. 근데 그 얘기는요. 저희들이 국민의힘 주변을 취재할 때마다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나마 김건희 여사가 정무적 감각이 있어서 김 여사를 통하면 일이 된다. 수월하다. 빨리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CBS 구용의 논설위원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도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김 여사 라인은 엄청 길고 윤 대통령 라인은 별로 없더라. 이제 그 현장에 있던 분이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다 보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여권과의 일전을 이제 예고를 하면서 벼르고 있는 태도를 아예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이제 커지니까 문자 다음에는 사진, 그 다음에 녹취까지 이제 순서대로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것이고 오늘 또 이제 CBS에서 공개한 그 워딩을 보니까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어제는 이제 오빠 논쟁을 촉발시켰던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 식스센스의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고 하면 그 영화 누가 보겠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야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표현의 참신성에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서두에 밝혔듯이 판을 뒤집는데도 선수인 거예요. 그리고 프레임 짜는데도 선수인 겁니다. 그리고 한 수 두 수를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 미끼를 물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미끼의 한 사람이 강혜경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21일 날 강혜경 씨가 어떤 증언을 하는지를 보면서 아마도 명태균 씨는 추가 폭로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2,000분이 넘게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되겠죠? 네. 정말 오랜만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 조작을 묻어버린 오빠 논쟁 심각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진보지들이 제일 앞서서 보도하는 것은 이 여론 조작의 중대한 그렇죠. 문제점을 네.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세게 안 썼어요. 예, 그래도 한겨레 경향신문이 예, 여론 조작 문제를 세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자,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보도? 그러니까 굉장히 음성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보다 한 2% 뭐 더 나오게 해달라고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명태균 씨는 이야기만 나오면 굉장히 흥분을 하고 말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통상 샘플이 부족할 때 그 통계 전문가들이 하는 보정인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그 정도 보정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강희경 씨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 증거들이 많고 네. 그리고 관련된 녹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여론조사를 믿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해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했던 유권자가 있다면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네, 자기 투표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위에되는 것들이고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홍준표 당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른 여러 유력한 후보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임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왜 저기서 저렇게까지 소리가 안 나오는지 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응답 표변에 인위적으로 곱하기를 해서 이제 통계를 뽑아낸다는 게 이게 진실성 있는 통계를 구하자는 겁니까? 뭐 가짜 통계를 만들자는 상식의 입각에 생각을 해보면 저런 전문가 아니지만 네. 그리고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을 높게 나오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따질 필요도 없이 이거는 조작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충분히 그에 해당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그 비용 얘기할 때 회선 사용비가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네네네.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000회선에 1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산수를 해보면은 400회선 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마인지 집계 방법은 모르지만 그런 내용에 비춰볼 때 회사마다 좀 비싼 회사는 1000회선 한 250만 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산술로 하더라도 네. 비용 추계 자체가 또 이제 2000 샘플, 뭐 1000 샘플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유사하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따졌던 타사 조사를 보면은 결과값이 또 다른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왜 높였어야 됐을까? 네.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띄워서 11월 5일 마지막 세레모니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이 아니었는가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2021년 9월 29일에 있었던 이 명태균 씨 미래한국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그 윤석열 후보가 33, 홍준표 29.1, 유승민 12.4 이렇게 나왔고 반대로 그 NBS 조사죠. NBS에서는 네. 홍준표 후보가 높아요. 25, 윤석열 19, 유승민 10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27일에서 29일까지 있었던 조사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두 조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사 둘 다 홍준표 후보가 높게 나왔으면 홍준표로 가는 건데 네. 아니야 윤석열이 앞서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 판을 흔들 수 있는 거죠. 네. 게다가 그때 제가 대선 취재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대선 경선 결과를 보면 민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맞아요. 후보가 네. 이겼습니다. 근데 당심에서 사실 뒤집혀져 가지고는 그 결론에서 진 거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당원들의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투표 결과에 만약에 놀아났다. 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사실은 윤 대통령의 당선 정통성까지도 흔들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이고 심각한 범죄 행위일 그렇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검찰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검찰은 듭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은 이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기소로 넘어가고 저 정치자금법 위반만 네. 그 김영선 의원하고 그것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게 또 업무방해라든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법리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드루킹 사건 때도 보면 업무방해로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시효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수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원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대척점에 서서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본인 문제가 점점 불거지고 깊기야 대선 경선판에서 여론조작 정황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딴주머니를 차는 행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미 이제 이틀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조사기관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 붙어서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저는 그것도 너무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세에 지장이 없을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런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이 얘기 사실 뭡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은 지금 돌이켜 보니까 후회되네.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진 이유가 혹시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거는 야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김은지 기자와 똑같은 입장이 섭니다. 검찰에서 조속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태균 씨의 어찌 보자면 이 판을 짜는 데 따라서 홍준표 시장이 불이익을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눈앞에서 별의 순간을 놓쳤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사실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아주 집요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를 이제 전멸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과거 이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윗선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사실 수사 책임자였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만에 하나 이런 여론조작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또 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명태균 씨와 어떤 면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또 명 씨가 때로는 당신의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도 내가 뭘 좀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명부를 홍준표 시장 측에서 줬다라는 거고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대구시장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명태균 씨는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 그거는 홍 시장 가까운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친구 지인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여기서도 명태균 씨가 전형적인 물타기 화법인 건데 이게 명부를 건네서 여론조사 기관이 그걸 베이스로 해 조사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이라든가 연령 나이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혹시나 선거 캠페인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는지가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된 내용에 보면은 응답값을 기록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요게 문제인데 마치 이제 누가 건넸고 쉽게 홍준표에서 온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불법과 합법을 따질 때도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전하는 것 자체가 명태균 씨 스스로가 본인을 보호하는 방어책으로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이 너무 맞는데요. 근데 그렇게 명태균 씨가 한마디 하고 나면 또 보수 정치인들이 약간 태도가 어떤 페이스북 글을 삭제한다거나 뭔가 애매한 듯한 뉘앙스를 누가 삭제했어요? 누가 삭제했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딱 요 내용은 아닌데 어떨 때는 페이스북 글을 내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 씨가 만든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대응하는 사람들의 또 어떤 태도들 때문에 명 씨 논란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가 김재원 최고의 이제 방송 출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셨나요 아침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왔죠. 오늘 아침에 안 나왔어요. 명태균 씨가 방송 나와서 또 얘기하면 자기가 또 공개한다. 그리고 이제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공적 대화 공개한다. 이제 이런 거고 지금 나온 것은 에피타이저도 아니다. 10배, 100배 더 사회적 파장이 클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이제 시리즈로 나온다. 1년 내내 한다. 기다려.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언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원천적인 문제로 돌아옵시다. 기본적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 가는 결과값이 어떤 식으로 민심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지금 저희가 탐구하는 중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 중앙 언론에 그 명태균 씨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힘을 얻으면서 특정한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언론을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노는 꼴을 보아하니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를 퍼뜨리고 뭔가 힘있게 나가게 하는 방책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컨설팅 영역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P&R 리서치 서명원 대표가 자기도 당황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방지하고 주로 하고 아주 작은 회사여서 하우스 이펙트 같은 게 없는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막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큰 언론사에서 막 대서특필을 하고 방송사에 막 빨간 자막으로 나가고 깜짝이야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놀랬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조사가 나왔을 때 이것을
대형 언론사들이 그 달라붙어서 세게 보도를 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할 때는 그 P&R 같은 회사라든가 이런 지방에 있는 그 군소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 중 누군가가 그런 자료들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라든가 그 선거 기간에 당연한 뭐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보도되는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명태균 씨가 언론을 굉장히 잘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명태균 씨가 언론을 잘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기보다는 결국 명태균 논란을 키운 8알은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제대로 팩트 체크해주고 해명했으면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의 말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거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세적이거나 혹은 의아한 해명을 내놓거나 아예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보수 정치인들도 굉장히 뭔가 애매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내놓다 보니까 명쾌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논란이 점점 커진 것이지 과연 명태균 씨가 자력으로 여기까지 정말 크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좀 의아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보수 정치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를 모든 이슈의 중심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 있는 건데 저는 앞으로 김건희 서체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독특한 게 있어요. 점이 많다. 점이 많고 점점점이 많고 이상한데 쉼표를 찍고 막 이런 건데. 그 문자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우리가 박성태 소장은 아니지만 실장, 실장. 소장은 아직 안 모셨다고 아직 안 모셨어요. 겸양의 모습으로 실장 자리를 하고 계신다고. 국문과 출신의 연구소지만 실장만 있다. 그렇군요. 연구소 실장님, 박 실장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문자를 보면 저기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쉼표 난감 이런 등등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법하고 달라요. 근데 지난번에 그 문자 공개가 됐던 그 문자는 아니요. 저기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고받았던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상당히 정돈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위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주고받았던 카톡의 어떤 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데 점 찍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것은 당시 익심 논란이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어디론가부터 윤문을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TV조선을 통해서 아마 채널 A였나요? 그 종합편성 채널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주고받진 않았죠. 이제 보냈던 소위 말하 일심 문자 5개가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도 이제 앞서서 저희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제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명태균 씨 거를 보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가설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게 가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여사가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와 주고받은 카톡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고 나서이지 않습니까? 시기상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근데 그럼 최재형 목사 받은 것도 이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쭉 상황을 보면 하여간 김건희 여사가 핵심이다. 모든 사태의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좀 있다. 가벼운 해석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이제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잖아요. 대화의 양상이나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점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오탈자도 있고 한 상황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구들 아주 가까운 친구들하고 문자할 때 얘를 맞춤법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낸다라거나 뭔가 공적으로 껄끄러운 사람한테 문자를 할 때는 여러 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뭐뭐 할 걸 할 줄 뭐 다 따져보면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에 임하는 성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깝다 안 가깝다 친분 관계의 척도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뉘앙스도 드러나는 건데 적어도 명태균 씨와의 문자에서 이렇게 거침없는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명태균 씨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자주 소통하는 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또 한동훈 대표가 검사장 시절에 뭐 300개의 카톡을 주고받았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그때의 관계성과 그 이후에 당 대표와 그 영부인의 관계성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분 전에 명태균 씨가 또 올렸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구에서의 낙선 이유는
윤핵관들에게 물어보세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자, 이제 이게 이분이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어디 나왔나 보죠? 오늘 오늘 아침 라디오 리스트에서 아니 그게 없는 것 같고 아마도 대구에서 그 낙선 얘기를 본인이 이제 바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는 윤핵관들에게 물어보란 얘기는 결국은 이제 좀 암시하는 바가 있는 거야. 깔린 자락 자체가 네가 이제 그 낙선한 배경 자체를 찾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짐작인데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의 어제 김재원 그 최고위원 타격을 통해서 어제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 오늘 일단 휴여 심표를 찍었습니다. 만약에 내일도 안 나오고 당분간 명태균 씨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표면상으로 명태균 씨가 승자가 되는 그림을 또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상할 것 같긴 합니다. 보기에도. 근데 이제 저하고 통화에서도 사실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세하게 된 이유는 그 김재원 최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그 주장한 십상시 같은 그 정치 평론가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과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5살짜리 딸 아이가 있는데 어제 그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무려 뭐 870 몇 분이 되는 분들이 이제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이 아이가 아빠 감옥 가냐고 그러는데 방송에서 그만해라. 경고를 몇 번 사람들을 통해서 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본인이 하는, 이 사람도 지를 좋아해요. 지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그러면 되겠냐. 인간이 안 된 사람이다. 그리고 지가 모시던 분이 감옥에 가셨어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걸로 보이고요. 자기가 정무수석 안 했냐,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면서 옛날 같으면 삭가 쓰고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건데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론조사하고도 또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총선 과정에 이제 개입해서 2년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그 얘기의 어떤 핵심적 주체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최고인데 조사 받으면서 뭘 얘기를 했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징역형 받았겠냐, 이거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야, 그럼 저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설명이라면은 좀 더 정말로 탐구해볼 만한 내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 쪽에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정교하게 대응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명태균 씨 구속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이제 구속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제 기억에 김재원 최고는 지난주부터 이제 명태균 씨를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는 취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특히 수사 이야기가 나오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에 대한 반응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MBC 라디오에 나가서는 이제 명 씨가 겁에 질려서 아무데나 왕왕 짓는 것 같다. 빨리 첫장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했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반응성도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밤 10시에 CBS 라디오하고 그 인터뷰한 대목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 세 사람이 명태균을 소개했고 대선 때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을 갖고 자꾸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법적인 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거는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명태균 씨와 가까운 지인, 그분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명태균 씨가 그 정도는 각오를 했을 것이다. 각오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는 본인이 책임지려고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뭐 역술인 뭐 처음에 뭐 이렇게 무당 이렇게 했던 것부터 문제적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교정하고 바로 잡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정치판에,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 위상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그리고 아마 지금 나온 거는 뭐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는데 준비 중인 게 많은 걸로 합니다. 근데 보수만은 해당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논점이 이제 계속 점차 일반화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 개입과 공천 개입을 했느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다음 주 21일에 이제 강혜경 씨의 법사위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또 명태균 씨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는 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그 핵폭탄급의 그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한 분석을 해봤고요. 정치 일반 좀 여쭤볼게요. 당장 오늘 선거인데 아까 댓글창에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너무 낮다. 너무 이런 거 이제 투표 참여해 주셔. 혹시 서울에 계신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까? 지금 22,849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투표 아직 안 하셨으면 인증샷. 투표하시고 인증샷 올려주시면 방송 좋겠습니다. 끝나고. 방송 끝나고. 이럴 때 커피도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라디오 방송처럼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오후에 커피 좀 쏘세요. 오후에 커피를 인증샷. 인증샷 올리면 진짜 하실 거예요? 커피 말고 다른 걸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형편이 좀 어려웠지만 죄송합니다. 커피 쿠폰은 큰 방송국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너무 낮는데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명운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것도 약간 보수 언론과 한동훈 대표 쪽에서 깔아놓은 자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금정은 당연하게 이겨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원래 수성하는 곳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것인데 마치 이제 금정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 되어가지고는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결국은 지금 윤한 갈등 혹은 이제 김한 갈등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관계성 때문에 생기는 말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하는 게 이변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곧해서 말하면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들이 프레임은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주말 동안에 계속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위를 높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활동 자제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처분도 문제 삼기도 했고 급기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적 쇄신까지 촉구하는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까지 나섰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부산 금정구 선거가 제일 핫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국면에서 이겨도 한동훈 대표가 이긴 거고 지면은 또 대통령실이 때문에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간에 대통령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판국으로 기본적으로 정세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비교적 홀가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결과값에 무관하게 패자는 대통령실을 만들어놨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방책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대통령실이 받을 영향이 가장 커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풍나무님께서 서울 새벽 6시 투표후에 출근. 박순자님께서 사전투표했습니다. 가을님도 사전투표했어요. 투표합시다 하셨고요. 광주 은비님께서 커피 줘요. 죄송합니다. 짱구맘님 지난주 금요일에 사전투표 완료. 그리고 안용님께서 엄마들 투표 좀 해라 이렇게 하셨고요. 뉴스인에서 쏜다. 정종권님 아는 분이에요? 뉴스인에서 무언가를 쏘겠습니다. 무언가를 쏜다. 그리고 투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그 현장에 가니까 많은 엄마들, 젊은 엄마들, 유모차를 밀고 온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 그래서 저는 뭐 그 투표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지금 진행되는 어떤 뉴라이트 친일 이런 교육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사 라인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원조 친윤인데요. 보수 분열의 전조 현상이다.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윤, 친한 분당합니까? 지금 사실은 양측의 그런 그 논전이라는 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민생고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인 입장에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풍경이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여사 라인이 있다라는 주장은 친한계에서 먼저 했죠. 그러면서 한남동 라인이니 뭐 칠간신이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조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대응의 포문을 세게 연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지위에 따라서 말이 참 많이 바뀐다. 검찰 처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 두고도 법무부 장관도 했고 검사 시절에는 뭐 증거 법리 따라서 국민 눈높이 기소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좀 말을 섞이게 했는데 증거 법리가 아닌 국민 눈높이로 너는 검사 시절 때 기소를 결정을 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못 참고 오랜만에 이제 좀 약간 폼이 올라온 기질을 보여줬던 것이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 이런 네. 식의 주장을 하면서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얘기하는 거겠죠. 탄핵에 앞장섰던 분인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권성동 의원이 너무 화가 나니까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은 네. 도곡동 7인회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몇몇 세력들이 실제로 대통령과 영부인 내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까지 얘기까지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자체가 한남동 7인회인데 도곡도 7인회로 짜이게 되는 굉장히 요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 명태균 리스트 9인방 기자들 사이에 도는 설설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는 9인방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동아일보에 20명 나왔어요. 명태균 리스트 20명이 넘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도곡동 7인회 명단 확보됐죠. 그러니까 지금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 주변에는 7인회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7인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워낙 이제 네. 많이 상의하고 어떤 측근 그룹이 강하게 있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혼자 고민해서 무언가를 좀 결정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물론 뭐 7인회라고 하는 너무 사적 그룹이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약간 네. 그걸 좀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프레임 잡기 좋게 한남동 7인회, 도곡동 7인회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또 도곡동이라고 하는 동네의 상징도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좋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좀 갖다 붙인 걸로 보이고요. 우선은 그러니까 보수 분열의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꽤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조금 더 유심하게 이 상황을 봤으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처럼 본인을 건드리다 보니까 또 전면에 나서가지고 좀 싸움의 양상이 생겼고 그것이 시기가 시기만큼 더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재보선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네. 간의 독대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성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만났을 때는 의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제를 사전에 한동훈 대표 측과 대통령실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제를 사실은 한동훈 대표 측이 일부 밝힌 게 있어요.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국은 의제에 압축을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요구인 것이고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활동 자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검찰의 처분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인적 쇄신,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일단 거꾸로 한번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라인 정리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비서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게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준 겁니다. 검찰의 처분, 오늘 제보거리인데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내일 나온다는 얘기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둘이 만나기 전에 검찰이 처분을 내린다. 그러면 또 의제 중에 두 번째 의제가 또 사라지게 되는 꼴이 되겠죠. 활동 자제 그 정도 얘기하면 아마 제2부속실로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고 그런 답을 들을 거라면 모두가 뻔히 예측 가능하고 뻔한 답을 들을 거라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아예 거절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절을 한다 아닌다 모르겠지만 다른 의제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국의 핵이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제이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준비해 왔는데 그 의제들이라는 것이 독대도 전에 사라져 버린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굳이 만날 요인이 없어지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의정 갈등은 어디로 갔죠? 네. 시민들의 삶은 완전히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민생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애들 시험 봐야 되는데 그 뭡니까 논술 시험 문제 유출됐었죠. 뭐 대통령 어제 얘기했는데 뭐 오빠에 가려가지고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권력 투쟁, 정치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 때문에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저는 이탈한다. 뭐 이번 주에 나올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초반에 나온 그 여론조사 꽃에서는 20%가 무너졌습니다. 19.2%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가 이제 80%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상당히 보수 표집이 많다고 하는 갤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자기들끼리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선거용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또 이렇게 대통령실의 기류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상황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좀 핑계 대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이제 내일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또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들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18일에 이제 그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국감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명태균 씨 이름을 해가지고 사진 해가지고 이게 야이태균이군요.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댓글창에 글 올렸는데 댓글창에? 네, 사진 해가지고 근데 아무 본인 아니겠죠? 예, 네. 이분이 요새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이제 화나면 전화해요.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거나 이럴 때 전화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 그 조간을 보면서 찾아낸 내용인데. 실제로 선거 뒤에 김건희 주가 조작 불기소를 하면 정권과 검찰은 공멸이다. 아마 이제 한겨레 신문 사설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를 한다. 이 와중에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한다. 앞서 이제 전용기 의원 왔다 가셨지만 그러면 특검의 명분이 더 실리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정권과 검찰의 공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 사실 정권과 검찰의 공멸은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명품백 사건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판을 했었을 때 나왔던 검찰 쪽 입장이 법률가의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고 명구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제 공멸이 시작했다라고 믿는 것은 정권과 검찰에 불과한 것이지 이미 많은 시민들의 마음에서는 탄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요. 특히 검찰이 어떤 정의로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연기 피우고 뭔가 진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인사 문제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사의 이익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되는 수사를 해태하거나 이런 게 바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각자 현장에서 자기 일만 제대로 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가이기 때문에요. 정치만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탄식하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검찰의 뭐라고 해명이라고 하는 게 레드팀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검증을 해봤다.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데 안 가도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혹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또는 기관 고발인이어야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고 하는 개인 고발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김 여사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만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우리가 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 안 하고 불기소로 가는지에 대한 항변이 레드팀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 무슨 선거 캠프입니까? 네? 대통령실이에요. 저는 검찰의 이런 태도 정말 너무 온당하지 못합니다. 검찰 쪽에 한번 물어봤는데 레드팀 뭐냐라고 했더니 그거 아마 국정감사 대비용 레드팀일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대 법리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넘어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는 잘 보강해 가지고 불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아마 야당 대비용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참담한 거죠. 정치하네요.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정치하고 있어요라고 웅변하는 것에서 뭐가 다릅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태도는 진짜 이러니까 기소청으로 분리해서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논의가 윤 대통령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게 검찰 내부의 인식이라고 하는데 서영교 의원은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후에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꼭 쏘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게 전제입니다. 투표 꼭 하십시오. 오늘 이제 투표를 꼭 해야 돼. 투표는 정말 시민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투표 꼭 하시고요. 부산 또 어디죠? 인천, 전남, 영광, 곡성 그리고 서울 서울시 교육감 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